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준은 리세션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 해요? 금리 올려서 경기가 나빠진다. 당연한 귀결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경착륙이 아니길 바랄 뿐이죠. 정말로 경기가 실적이 깨지는 부분들이 반영을 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네, 파월발 불황이 닥칠 거라는 미국의 경제 침체론에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의 김동환입니다. 영국의 경제 주간지죠. 이코노미스트가 2023년 세계 경제를 퍼머 크라이시스, 즉 영구적인 위기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 연준의 고강도 긴축 정책에도 여전히 내려오지 않는 물가, 그로 인해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에 덫에 놓이게 된 글로벌 경제, 파월발 불황이 닥칠 거라는 미국의 경제 침체론에 성장률 1%라는 한국 경제의 참담한 전망까지 최악의 상황을 예고하는 2023년 이 위기를 한국 경제는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세 분의 꾼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이 자신감을 보였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러나 파월발 불황설까지 돌면서 그 신뢰에 심대한 손상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3일 뒤면은 올해 마지막 FOMC가 열려서 기준금리를 변경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상단은 4.50%로 지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Today, the FOMC raised our policy interest rate by 0.5 percentage point. We continue to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in order to attain a stance of monetary policy that is sufficiently restrictive to return inflation to 2% over time. 오건영 부부장님, 이번 FOMC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첫 번째는 연준이 지금 결국에는 긴축이라는 걸 자체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딜레마 사이에서 더 가져가지 않니 금융 시스템의 불안을 가져갈 수 있고 예. 뒤로 물러서지 않니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오는 문제 이 사이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은 어떻게 하냐면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다 보니까 예. 이런 모순 속에서 긴축 프로그램을 세 가지로 브레이크다운을 해버리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how fast, 두 번째는 how high, 세 번째는 how long이라는 세 가지.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올릴까, 얼마나 높게 올릴까, 얼마나 오래 갈까 이 세 가지 카드로 나눠버립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는 how fast부터 확 줄이면서 여기서는 비둘기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제 속도는 큰 의미가 없어. 속도는 천천히 갈 거야 하면서 그 증거를 12월 달 FOMC에서 보여줄 듯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낮춰주게 되면은 시장은 환호를 하겠지만 문제는 뒤에 얼마나 높이 올릴지 그다음에 뒤에는 얼마나 오래 갈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이걸로 약간은 좀 달래주면서 how high하고 how long을 갖고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거를 제어를 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저는 이제 조삼모사의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아침에는 결국에는 이 세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how fast에 먼저 반응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뒤에 있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네. 아직까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속도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준은 속도를 늦춰주면서 달래주지만 뒤에 있는 것들을 슬그머니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 제일 많이 조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how long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ow high에서는 사실 5다, 5점이다 요걸 조금 튜닝을 하게 될 것 같고요. how long에 대해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주게 될까 요걸로 시장에 대해서 약간 커뮤니케이션을 달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학규 센터장님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인플레이션도 잡고 심각한 경기 침체도 안 부르는 금리 수준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걸 선언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올리면서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경제 지표가 네. 어떻게 보면서 사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근데 80년대 이후로 연준이 그 긴축을 했던 이번 이전까지 한 6번의 사이클에서 한 5번은 금리 올린 다음에 탈이 났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 직전에 연준이 금리 올리고 높아진 금리 상황이 부동산 시장을 압박을 해서 났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은 저는 과거 어느 때와 지금이 다른 거는 저는 뭐 금리 올려서 경기가 나빠진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경착륙이 아니길 바랄 뿐이죠. 근데 이제 과거와 지금이 본질적으로 다른 거는 이렇게 부채가 많았던 적은 없었어요.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의 금리 인상은 중앙은행가들이 매우 좀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속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는 파월이 좀 연말 내년 초까지 FOMC에서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뭐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2%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좀 여지를 남겨두는데 어쨌든 좀 속도 조절은 좀 불가피한 거 아닌가.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지금 영국에서 탈이 나고 한국에서도 탈이 나고 있고 또 미국도 이 국채 시장의 유동성 문제 같은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뭐 1차적으로는 뭐 점도표가 장기적인 뷰를 말해주는 거지만 지금까지 매우 가변적으로 움직였잖아요. 네. 그래서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본질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 물가란 얘기를 2022년처럼 우리가 많이 한 적이 있었나. 자, 그래서 이제 정점을 찍은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그야말로 스티키 하냐 아니면 정말 요즘 유가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빠지냐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가가 거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연초 그러니까요. 수준으로 되돌려졌고요. 네. 두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운송 지수들을 보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운임료가 하락을 해운 했습니다. 운임도 거의 네. 이제 코로나 전으로 돌아갔던데.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상 인플레이션 압력이 공급 사이드에서는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네. 있는데요. 저 역시 정점론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저는 정점론보다 그 뒤로 넘어가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해결됐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해결됐다라는 게 만약에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레벨로 되돌아온다 이런 거라면 아직까지 7%대에 달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2%의 목표치에서 멀어 보이는 거죠. 그럼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빵점에서 10점으로 점수를 올리는 거하고 10점을 올라가지만 90점에서 100점으로 올리는 거하고 난이도가 같을까? 네. 분명히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9%에서 7%로 물가가 내려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4%에서 2%로 물가가 내려오는 거하고 똑같은 2%의 하락이지만 과연 동일한 노력이 필요할까? 어떻게 보면 다른 물가가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빠져야 되는 물가들 그게 4에서 2 사이 이때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파월 의장도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브루킨스 연구소에서 속도 조절에 대한 언급을 했지만 후퇴하기에 이르다라는 얘기와 함께 제일 많이 얘기한 건 임금이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있다. 네. 임금이라는 건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질 않습니다. 스티키 오브 스티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대료가 조금 주택 임대료가 좀 내려와도 임금이 그렇다는 거하고 서비스업이 여전히 단단하다는 얘기를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서는 연준이 지금 조금 이렇게 물가가 좀 안정되고 있고 정점을 찍었다고 해서 바로 후퇴한다라기보다는 이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이 흘러내려오면서 사실상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지 그걸 확인하고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그 서비스 요금 중에 그 팁 있잖아요, 팁. 네. 예. 실제로 낼 때 부담스러워. 아니 뭐 10%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요즘 뭐 보니까 17, 18%까지 올라가서 그 팁까지도 넣어야 되는데 사실 인플레이션 중에 그게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미국의 실생활에서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CPI. 네, 이제 어디까지 떨어지는 게 맞는가인데 사실 뭐 7, 8%의 인플레이션은 저는 뭐 해악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네. 경제 활동에 계산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관념적으로 중앙은행가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물가 상승률 수준은 2%인데 사실 미국의 경우도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2%였지만 물가 상승률 2%보다 조금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건 또 용인하는 뭐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우리나라와 미국을 생각해 보면 성장률도 다르고 그런데 한국은행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도 2%예요. 그전 2%라고 하는 게 뭐 아주 심오한 계산의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다분히 관습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물가가 꼭 뭐 낮은 게 좋은 건지
저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 좀 적당히 높은 물가를 좀 용인하면서 네. 그럼으로써 부채를 좀 희석화시키는 것 말고는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중앙은행가들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한 3, 4%의 물가를 용인하고 간다, 그런 선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어느 정도 높은 물가를 우리가 용인해서 부채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면은, 근데 3, 4%로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도 뭔가 화법은 더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건데,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앞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2%로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뭐 어느 정도의 높은 물가를 우리가 안고 사는 세상이고 중앙은행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시간이 내년 어느 때쯤에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또 새로운 논리 구조로 꼭 2% 아니어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김상훈 의원. 우선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중앙은행이 지금 꾀하고 있는 물가 안정 그리고 금융 안정에 대해서 각각 중점을 두시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초반부터 9월 FOMC까지는 물가 안정 쪽으로 치우쳤다면 지금은 뭐 말씀 주신 대로 영국 그리고 다른 신흥국에서도 조금 위기들이 나타날 것 같은 조짐들이 보이니까 금융 안정으로 좀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 보니까 네. 하이어 for 롱거라는 뭐 제임스 블라드 총재도 얘기를 했고 지금 연준에서 계속해서 재창하는 기조인데 우선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어느 정도 올리고 나서부터는 그 금리를 계속 길게 유지하자. 왜냐하면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중에 서프라이즈가 나올 경우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바로 인하기로 전환시키지 말자라는 기조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올리고 나면 후행 지표나 실물 경기 같은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 파급 효과가 전해질 거니까 계속해서 그 부분을 무시하고 계속 지금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까지는 올리고 나서 길게 유지해보자라는 게 지금 기조란 말이죠. 그래서 네. 그 부분이 5%가 될지 좀 기다려다 보니까 나중에 물가가 다시 올라서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될지 이 부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연준도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물가 쪽에 내년에도 계속 중요하다라고 보는 이유는 방금 설명 주셨지만 아마 MOM으로,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0.2씩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높게 잡아서 0.4씩 증가한다라고 하면 내년 상반기 말 기준으로 한 4% 후반에서 5% 후반 정도까지 물가가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떨어질 거냐에 대해서는 아마 물가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되게 스티키한 수요 쪽이나 임금 쪽 부분들이 남아있을 건데 그 부분들이 지금까지 나온 고용 지표만 놓고 보면 그렇게 빨리 빠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파월 의장도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주당 근로시간들은 줄고 있습니다. 근데 임금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들을 보면 공급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파월 의장도 브루킹스 연설에서 사실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갈 거라는 부분들에 거의 지금 내려놓은 것 같아요. 돌아올 거다라고 판단들을 전망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 대비 톤이 엄청 다운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고용시장이 상당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임금발 수요층 인플레이션이 쉽게 꺼지진 않을 거다. 하단을 되게 견조하게 만들어줄 거다라는 부분들을 연준도 내년 중에는 한번 고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2023년이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연간에 짓궂은 질문이긴 한데 내년 2023년도 물가, 미국 기준 CPI 최저점 얼마 정도 보세요? 김상훈 의원. 내년이요? 네. 상반기 기준으로는 저는 한 4%까지 내려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홀 이어로 보면? 이게 임금이나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종금리가 5%로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4% 밑에도 3% 중반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중반까지도? 네. 내년 하반기로 가서? 네네. 오염. 이게 참 조심스러운 질문인 게 이게 그거죠. 이제 7월 달에 모의고사 보고 나서 질문하시는 거면 수능 몇 점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건데 사실 모의고사 점수 나왔다고 수능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또 계속 이어가야 수능 점수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전에 김상훈 위원 말씀도 연 5%라는 그 금리를 계속해서 이 긴축적인 기조를 이어가면 그때는 4% 밑으로 눌러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연준이 중간에 네. 어설프게 후퇴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이게 연장전을 갈 수가 뛰어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제 어떤 스탠스를 보이냐가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이어졌었을 때는 지금 우리가 딱 고민할 수 있는 거는 임금 상승률입니다. 이게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겁고요. 빈 일자리가 1,000만 개가 있는데
지금 노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60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럼 여전히 빈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실업률은 굉장히 낮고 임금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빼버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강력한 인축을 이어가게 됐었을 때는 조금 더 낮출 수 있겠지만은 4% 언저리 정도가 만약에 또 후퇴하고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정도가 맞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전에 상상하던 뭐 2%대 이런 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죠. 네. 김학준. 네. 요즘 미국이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였는데요. 한 미국의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고치가 됐습니다. 예. 지금 한 20% 육박하거든요. 예. 한 10여 년 전엔 10% 초반이었어요. 이것은 이제 미국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재편하면서 자기 나라 땅이 뭐 다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라고 보면은 뭔가 이제 미국은 노동에 대한 초과 수요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고 예전처럼 이민 같은 거에 대한 반감이 크고 이런 거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타이트한 게 미국의 투자 붐과도 저는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보면 저도 역시 물가가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저희 채권 담당하는 친구는 4% 내외 이 정도로 내년 미국 물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뭐 컨센서스가 있으시네요. 네, 기준금리 해볼 수 5% 선에서 4% 어간의 CPI, 그죠? 자, 이제 금리 또 물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사실 무게 중심은 이제 금리 물가보다는 리세션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경기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 5% 어간의 기준 금리에도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을까? 바로 이 경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김상훈 의원? 우선 지금 이미 침체에 들어섰다. 아니면 내년에 이제 들어설 거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선행지수랑 동행지수, 말 그대로 먼저 오는 선행지수 같은 경우는 이미 과거 침체 수준까지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동행이나 후행지표 같은 고용이나 물가지표들이 여전히 이걸 침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성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간의 괴리들을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시차를 지금 중요시하는 연준의 입장들을 감안을 해서 내년에 뭐 리세션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장단기 금리 차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채권을 보다 보니까 우선 미국채 2년물하고 10년물을 각각 단기물하고 장기물로 보고 있고 이 스프레드,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됐었을 때 한 15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이후에 거의 100% 침체에 직면을 했었거든요. 근데 연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시그널들을 조금 뒤로 미루기 위해서 더 초단기인 3개월짜리랑 10년물 금리 역전들을 침체의 좀 시그널이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지금 이 역시도 80년대 이후로 가장 역전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준도 뭔가 반박을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80년대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파월이 소환했던 볼커 의장이 79년도부터 87년까지 이제 재임을 했었는데 그때 8번 정도를 금리를 인상했다 인하했다를 반복을 해왔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2번이나 리세션에 직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장단기 금리 차의 반복이나 통화 정책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가파르게 인상했던 부분들이 파월 의장이 소환했던 볼커 때랑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만 놓고 봤어도 그리고 실제로 선행지표들은 과거 침체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세션은 거의 불가피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미국 경기가 여전히 소비 경기가 튼튼하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미국 사람들의 저축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인들의 고용이 굉장히 탄탄한 편입니다. 근데 이 저축이라는 게 코로나 사태 전후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양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5조 달러에 달하는 굉장히 큰 저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저축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소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죠. 그러면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도 저축에 있는 걸 빼가지고 계속 저축을 허물면서 메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조업이나 다른 쪽은 조금 흔들리더라도 소비가 계속해서 이 저축에서 흘러나오는 돈 때문에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저축이 아직 1.5조 달러는 남아있는데 이쪽을 쓰면서 잘 버티고 있지만 이 저축도 결국에는 이자 나가는 것도 굉장히 클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소비를 더 크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내년에 중반 정도에 만약에 이 저축까지 거의 다 쓰게 된다면 이때는 필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선행 지표들은 굉장히 많이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아직은 소비 지표가 버티고 있습니다.
다만 시차를 두고서 이런 소비 지표들도 조금씩 더 고개를 숙이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학균 기자. 네, 저는 경제가 아주 내려앉는 게 순환적으로 뭐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도 있습니다만은 심각한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발생하면 경기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네. 2008년도 미국의 이 모기지 시장처럼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리가 올라가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긴축지향적인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되었을 때 지금 많이 늘어나 있는 부채가 늘어난 상황에서 심각한 혹시 금융 쪽에서의 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주 심각한 침체로 갈 것 같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용이 괜찮고 가계가 저축해 놓은 게 많기 때문에 좀 마일드한 리세션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전 내년도에는 심각한 탈이 날 거냐 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주식도 제 생각에 주가는 내년도 경기가 뭐 어느 정도 나쁠 거라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프라이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예, 이제 금융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게 또 실물을 또 내리는 시나리오로 간다 그러면 주가도 지난 9월에 봤던 주가 밑으로는 끌려 내려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도 한국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뭐 두 분은 워낙 뭐 주식 전문가시는 아니지만 자산 가격이라는 하나의 클래스로서 김상훈 애널리스트부터. 제가 그 주식 쪽 얘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되게 많이 강조드렸던 게 이번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유동성들이 좀 흡수되는 부분들, 즉 할인율이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을 밸류에이션 할 때 할인율이 올라가니까 빠지는 부분은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은 이번에 인상기에서 수차례 여러 번에 걸쳐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경기가 실적이 깨지는 부분들이 반영을 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의 CPI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하고 S&P EPS 추정치랑 그려보시면 상당히 동행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원자재가 가격이 올라가지고 처음에 실적이 마진이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사실상 소비자 가격에 제품 가격에 전가를 하면서 그 부분들이 EPS가 유지가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흐름들이 지금부터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EPS 추정치들이 드라마틱하게 좀 빠지고 있고 매출하고의 갭들이 확실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4분기 실적부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실물 경기에 그 영향을 미치는 파급 효과가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그 시점 전후로 해서는 실적, 경기, 펀더멘탈에 대한 타격들이 분명히 한 번은 맞을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급격한 시장 코렉션이라든지 추가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첨언을 드리면 그 아까 선행지수는 침체 쪽을 반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근데 경기 선행지수가 미국 기준으로 내년 한 1분기 2월에서 3월 정도가 평균적으로 저점을 형성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선행지수랑 동행하는 미국의 경기를 제일 잘 대변해주는 게 ISM 제조업 지수인데 그렇죠. 그게 저점을 거의 동일하게 가져가고 평균 낙폭을 저희가 계산해서 그 적용을 해보면 연말 연초 때 빠지는 속도나 낙폭들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 녹화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가 드디어 위축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이 됐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아직 반영을 다 하진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부. 이제 선반영 이런 걸 떠나서 올해도 그럼 내내 선반영을 해왔거든요, 시장이. 근데 시장이 흔들렸을 때는 언제냐면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연준이 보다 긴축적으로 나갈 때 그때 밸류에이션 조정이 일어났었던 거죠. 근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시장이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EPS 조정에 대한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기 침체가 다가오게 되면은 EPS가 깨지게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EPS가 줄어들더라도 경기 침체가 다가오면 양적 완으로 돈을 미니까 밸류에이션이 팽창해 버리니까 그 이분 치는 오히려 거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이분을 치거나 되려 밀어 올리는 요인이 네. 생기거든요. 근데 옛날처럼 밸류에이션을 팽창시킬 방법은 없을 겁니다. 네. 근데 대신에 밸류에이션을 팽창시킨다라고 한다면 시장을 달래주는 방법 정도는 나오게 그렇죠.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던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준이 예를 들어서 높이 올린다라고 했었는데 높이 올리는 거는 시장 예상보다는 덜 올릴 수도 있다. 내지는 오래 가는 걸 조금 덜 갈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멀티플 쪽에서 조금씩을 받쳐주는 요인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EPS가 떨어지더라도 멀티플 쪽을 연준이 조절을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EPS가 깨지면서 멀티플까지 같이 깨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급격한 하락 이런 것들은 결국엔 금융 시스템의 불안을 낳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도 이번에 속도 조절에 들어가겠다고 했던 이유는 EPS와 멀티플이 같이 쪼그라들면서
자산 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이게 금융 시스템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함이거든요. 네. 그래서 멀티플 쪽에서 조금씩 받쳐주게 되면서 뭐 급락 이런 것들보다는 완만하게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좀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준의 스탠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네. 첨언을 좀 해보죠. 왜냐하면 이제 네. 전반적으로 보면 워낙 크게 온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을 네. 매파적으로 안 했을 경우에 본인들이 감내해야 될 그 비난. 네. 그것 때문에라도 제롬 파월을 비롯한 여러 연준 의사결정자들이 좀 오버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 다음 수순으로 오는 리세션에 대한 것도 이제 겁이 나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 유능한 운전자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 사이 어딘가에서 계속 고민하는 지점인데 피크아웃한 물가를 볼 거냐 아니면 리세션으로 치닫는 경기를 볼 거냐 네. 이쪽을 볼 거라는 시각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의 기대인데.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준은 리세션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장과 물가가 있는데 성장이 깨지는 거는 예. 크게 두려워하지 않겠고 물가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건 포커스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성장과 물가 이외에 금융 시스템 안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 연준이 무서워하는 건 성장이 리세션으로 가는 것보다는 금융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 특히 미국의 국채 시장이 혹시 영국처럼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네. 만약에 영국처럼 시스템이 흔들리게 되고 국채 시장이 흔들리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도 오히려 양적 완화로 국채를 매입을 해야 되는 영국이 똑같은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받아들인 시그널이 영국과는 사뭇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얘네는 5.25 계속해서 하이어 한다면서 롱거 한다면서 양적 완화를 하네? 이제 이렇게 잘못된 시그널을 던질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그렇게 외통수로 몰려가는 거는 또 피하고 싶을 예.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에스더 조지 총재가 그 코멘트를 해줘요. 뭐냐면 오랫동안 긴축을 이어갈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우리 지금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스티키하면 목표치로 되돌아갈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장기전이 필요합니다. 네. 잠시 서라고 하는 거죠. 진격을 멈추고 보급로를 정비를 하고 아하. 장기전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지를 구축을 하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약간은 연준 입장에서도 너무 변동성을 크게 높이는 이런 부분들을 좀 경계를 하면서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이어가면서 조금씩 연착륙, 금융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는 마일드한 리세션, 이 정도를 기대해 보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금리를 상당히 높여놓은 상태에서 유지한다는 게 정말 마일드한 리세션을 만들어낼 건지 아니면 그거 자체가 네네. 시장의 불안정성,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고양시키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김상훈 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연준은 변동성을 그렇게 크게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클수록 금융시장에 대한 금융시장 시스템이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연준은 앞으로 갈 길들을 이미 올해 초부터 얘기를 해줬었어요. 아까 계속 강조드리지만 하이어 포 롱거가 이번에 그 인상 기조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매번 FOMC 때마다 그리고 매번 물가지표가 발표할 때마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망각하고 한쪽으로 쏠렸다가 이게 네. 아니네 되돌리는 그러면서 변동성이 되게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의 판단이니까 저희가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 안정에서 금융 안정 쪽을 보겠다라고 스탠스를 어느 정도 무게중심을 옮긴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저희가 조금 물가 쪽에서 리스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가장 최근 주말에 그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같이 발표가 되는데 우선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유가가 빠졌으니까 당연히 빠졌어요. 근데 향후 5년에서 10년을 바라보는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유지가 됐거든요. 그 얘기는 장기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이 빠지기에는 유가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자 기대지수가 반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이게 만약에 추세가 될지 안 될지는 꼭 지켜봐야겠지만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유가나 중고차 가격, 핵심 코어 재화 가격들이 빠지고 주거비가 빠졌었을 때 이게 만약에 구매력을 반등시켜줄 수 있는 재원, 여력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이렇게 가격들이 빠지고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구매력 지수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다른 쪽에다가 소비를 해버리면 그 부분들이 물가를 스티키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 그게 대부분이 서비스일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 좀 고려를 하고 연준도 그래서 지금 섣불리 뭐라고 한쪽으로 그렇군요. 얘기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앙은행이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높더라도 1년 후에 만약에 금리 올린 게 뭔가 탈이 난다 그러면 통화정책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근데 올리비에 블랑샤르라고 하는 예전에 IMF 칩 이코노미스트가 했던 말이 참 공감이 가는데 이제 그러려면 중앙은행가들이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뭐 우리가 모두 좀 공감하듯이 파월의 연준이 올해 참 분투를 했지만 제 생각에 이제 연준이 뭔가 많은 신뢰를 얻지 못하다라고 하는 좀 경직적인 좀 애티튜드가 그것이 저는 좀 금융시장에 좀 불안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올해 금리가 드라마틱하게 오른가 하면은 사실 드라마틱하게 올랐다가 내린 거는 환율인 것 같아요. 그죠? 뭐 금리도 조금 내리긴 했습니다만 환율처럼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인 것 같지는 않은데 자, 1,400원대가 훨씬 넘어갔던 게 사실 11월에 하루에 저도 이때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 59원 10전이 내리는 그죠? 초강세 국면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3호 그 1,400원대는 다시 안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잡힌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뭐 레벨대로 말씀드리기보다는요, 그냥 전체적인 흐름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두 개의 칼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금리라는 칼을 쓰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강달러라는 칼을 쓰고 있죠. 달러가 강세로 가야 수입 물가를 눌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칼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너무 세게 휘두르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이머징 시장이 특히 고금리와 강달러 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던 게 언제부터 바뀌냐면 10월, 11월을 지나가면서 바뀌게 되는데 10월 중순에 G20 재무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논의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일본을 비롯해서 신흥국들, 넌유에스 국가들의 재무장관이나 중앙은행 총재들이 일괄적으로 연준이 너무 세게 금리 인상을 하고 일방적인 강달러를 가져가는 게 스피로버라고 하죠. 미국의 통화 정책이 다른 국가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다른 국가들이 힘들어지면서 미국에게도 되려 영향을 주는 이른바 스필백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이제 이런 경고를 네. 날리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나 브레이너드 부총재 같은 경우도 네. 상당 부분 공감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사실 달러원 환율의 상승세가 조금씩 좀 잡히기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때도 여전히 1,400원대였죠. 근데 이제 그 11월로 들어오게 되면서 G20 정상회담이 있었죠. 네.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반기 환율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미국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일본이라든지 한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일방적인 달러 강세를 억제하려는 정책을 썼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는 절대 그렇게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안 돼요. 시장 원리가 중요해요 하던 미국이 뭐라고 하냐면 힘들면 개입할 수도 있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바꾸게 되거든요. 그게 사실상 원달러 환율을 한번 끌어내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59원 떨어졌던 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에도 직전에도 한 1,420원 정도 하던 환율이 1,370원까지 훅 주저앉았습니다. 먼저. 그런 다음에 뭐가 발표가 되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기대보다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안정이 된 걸로 나오죠. 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비둘기적인 코멘트들 결국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라는 이 비둘기 코멘트가 함께 딱 맞물리게 되면서 달러원 환율이 하락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모순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강달러와 고금리로 싸우고 있는데 만약에 연준이 약간 물러나게 되면서 약달러와 저금리가 된다면 그럼 다시 물가가 강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요. 약달러와 저금리로 가는 건 부담스러울 거고요. 고금리와 강달러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면 더 강해지는 고금리 강달러보다는 현재 레벨에서의 고금리 강달러 네. 요거를 유지하면서 더 내려오는 것들을 제한하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1,300원 위쪽 레벨에 이런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면서 물가를 장기적으로 잡아가는 이른바 장기전을 대비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거를 이제 뭐 펀더멘탈 측면에서 많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는 달러 스마일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유명한 이유죠. 네, 그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흔히 스마일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양극단에 미국이 정말 경기가 너무 좋을 때, 그러니까 이륙한다 테이크오프를 써서 하드 테이크오프라고 쓰고 그리고 정말 안 좋을 때는 경착륙한다 그래서 하드 랜딩이라고 양극단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달러가 강했었어요.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그 심리가 컸었고 실제로 그런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번에도 미국이 정말로 강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금리를 계속해서 빨리 오르게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달러가 연동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고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다 보면
하드랜딩, 경착륙이 불가피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도 달러에 대한 수요를 좀 매집 계속 강하게 유지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G20에서 합의,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신흥국을 배려하고 미국 내의 국채의 유동성을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물가가 아니라 금융안정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리 금융안정을 꾀하겠다는 얘기는 물가 우선 모르겠고 엄청난 경착륙은 막자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달러 스마일에서 달러가 약세가 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 중간에 저점에 이렇게 굴곡에서 제일 밑에 있는 게 소프트한 랜딩 또는 마일드한 리세션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하드한 리세션을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5%에서 유지를 하고 그리고 금융안정을 꾀하고 지켜보자라는 부분들이 시장으로 하여금 마일드한 리세션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들을 높여줬기 때문에 강달러 부분들이 조금은 돌아섰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뭐 금리를 특별히 더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 김정은 위원께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뭐 5% 레벨에서 한동안 유지되거나 뭐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이른바 피봇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시는 거잖아요. 네. 이미 미국의 10년짜리 기준금리죠. 미국의 장기금리나 우리의 시세금리의 기준에 대해서 3년물이 많이 빠지긴 했어요. 네, 엄청. 레벨을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내년 금리 전망? 근데 방금 질문 주셨었을 때 내년 하반기 정도의 연준의 피봇을 이제 보느냐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 우선 피봇 자체가 그냥 인상을 중단하는 거다라 그러면 우선 상반기 중으로 실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흔히 과거에 얘기했던 이나로의 피봇은 사실 지금 피봇의 그 전형적인 의미는 이나로의 피봇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한 11월부터 인하를 프라이싱하고 있는데 네. 반영하고 있는데 저는 우선 그렇게 빠르게 인하기로 접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잭슨홀하고 9월 FOMC 그리고 조금 톤은 달라졌지만 모든 연준위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자라고 하는 상황에서 임금 상승률이 아직 꺾이지 않았고 타이트한 예. 고용시장이라고 하면 그 부분들이 빠른 시일 안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다시 물가나 기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정도로 전환할 가능성들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금리 수준 자체가 이제 피봇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다 보니까 연말인데 북클로징을 해야 되는 시점에 그렇죠. 시장 금리들이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투자자들은 상당히 더 고민이 되는 상황인 거죠.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프라이싱 되어 있는 건 있지만 전체적으로 내년에 최종 금리까지 올리고 나서 거기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고 3년이나 미국채 2년물은 기준 금리를 가장 잘 반영하는 단기물 금리인데 이 수준을 밑으로 하회한다는 얘기는 빠른 시일 안에 인하가 있을 거다라는 걸 반영하는 거거든요. 시장 그걸 원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거의 여기까지 붙어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오건영 부분? 네, 결국에는 이제 피벗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저도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피벗을 얘기를 할 때 연준은 지금 3개로 브레이크다운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피벗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해주면서 갑자기 갈구다가 막 잘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갈구다가 살짝만 미소를 지어지는 것만도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반가운 얘기거든요. 거의 끝나가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속도 조절이라는 옵션 하나에도 시장이 되게 많이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이어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고점을 어디에 두느냐? 두 번째는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이게 얼마든지 피벗의 옵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생각보다 덜 올릴 수 있어요. 생각보다 짧게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짧게 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6개월, 1년, 1년 반 굉장히 다양한 옵션을 만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연준이 올해 8, 9월 달 잭슨홀 이후에 봤던 것처럼 너무 완고한 모습으로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것보다는 시장이 너무 힘겨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달러와 고금리가 너무 강해지면 이럴 때는 약간씩 그 금리 고점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금리 인상 고금리를 유지하는 이 기간에 대한 얘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네. 완급 조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면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피벗은 금리 인하라고 볼 수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전환되려면은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에 나오기 힘들다? 그렇죠. 내년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혀야지 얘기가 가능한 거거든요. 금융 시스템의 불안이 나타난 케이스가 아니면 내년 중에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군요. 보고 있습니다. 김학규 센터. 네, 저는 주식시장 입장에서 피봇은 지금 금리의 절대 레벨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지난 10년 동안 연율하로 한 2% 올랐거든요. 네.
그럼 지금 금리가 무위험으로 받을 수 있는 금리 수준이 굉장히 높고 미국을 예로 들면 20세기는 미국 주식 투자자들에게 정말 아주 좋은 시절이었는데 19세기 말인 1899년도 말에 미국의 다우지수가 65포인트였습니다. 근데 100년 지나서 99년 말에는 이게 11,400까지 올라갔거든요. 17,000% 올랐습니다. 100년 동안요. 위대한 주식의 시대였는데 근데 100년 동안 17,000% 오르려면 연율로 5.3% 그렇게 100년 쌓이면 그 대박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5% 내외 정도의 리턴이 있는 뭐 그런 자산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럼 지금 금리는 굉장히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봇이 제 생각에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거다에 대해서 뭐 주식시장에 반응할 수는 있는데 이런 것만으로 판을 바꾸기는 주식 투자자 입장 금리 절대 레벨이 높은 것 같고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내년까지도 굉장히 절대 레벨이 높은 금리가 주식시장을 저는 압박할 것으로 봅니다. 그다지 이렇게 밝은 전망은 아닌 것 같네요. 그죠? 자, 사실 2021년 말, 2000년 말에는 상당 부분 희망이 있었고요. 2021년 말만 하더라도 내년엔 그래도 좀 도와지겠지 이런 기대가 많이 있었는데 2022년 말인 지금 현재 놓고 보면 굉장히 큰 리스크가 막 오고 있고 굉장히 큰 변동성이 오고 있다라는 어떤 두려운 마음이 훨씬 더 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너무 상투적인 용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위기가 항상 기회를 줬던 게 또 금융시장의 엄연한 사실이라서 다가오고 있는 2023년도에 이 수많은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돈을 안전하게 좀 지키고 안전함을 넘어서는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셋 클래스를 한 개 혹은 한 개로 도저히 안 되겠다. 2개까지 한번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 본인들의 직업을 반영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김학균 센터님, 주식, 가로치고 소부장 스타일의 주식. 그 다음에 신한은행에서 나오신 호근영 분, 예금 분산. 그 다음에 채권 애널리스트 출신인 김상훈 위원님은 채권 플러스 현금. 자, 채권 플러스 현금부터 얘기 좀 들어보죠. 우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사이클에서 핵심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이어 포 롱 겁니다. 그러니까 네. 물가나 고용시장이란 후행 지표가 드라마틱하게 예전 수준으로 연준이 타겟하는 수준까지 빠지지 않는다라 그러면 고금리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던 주식하고 채권의 그 수익률을 비교해 봤었을 때 네. 채권은 어쨌든 디폴트가 나지 않으면 정해져 있는 금리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거고 이제 만기 때 다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채권의 시대가 좀 오고 있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 채권 금리가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거의 90년대 대학살 이후로 그 이후로보다도 더 최악의 성과들을 그렇죠. 저희가 지금 경험해 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 하이어 포 롱거 기조에서 금리를 지금 올린 것만큼 더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수요가 받쳐주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멈추다가 한두 번 정도 금리를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러면 2년 동안 금리를 끌고 올라갔던 것만큼의 임팩트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뭔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히 한번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국면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 현금이라고 적은 이유 또 하나 적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금융 안정을 꾀하지만 고금리를 유지하는 과정 중에서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져서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저희가 배제는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모든 자산들이 다 약세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고 나서 로테이션이 가장 먼저 도는 게 국채로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서 채권이라고 적었지만 그러려면 그때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뭐 예금이나 이런 쪽에 들어놓고 있었던 부분들을 짧게 가져가다가 만약에 만기가 됐었을 때 그때 가장 유망한 종목들이나 가장 많이 저평가되고 가장 많이 빠졌던 부분들의 자산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현금을 좀 비축해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딱 적었습니다. 뭐 금고에 현금을 갖다 놓으라는 게 유동성 관리를 하라.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예.
채권으로만도 좀 불안하다. 이런 말씀하신 거고요. 네. 예금 분산입니다. 이제 자산이 아니죠. 사실 예금이 자산이 되는 거고 예금 분산은 자산이 아닌데 예금 분산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예금도 결국에는 1개월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습니다. 예금도 기간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고정금리부 채권하고 똑같은 그렇죠. 역할을 합니다. 사실 김상훈 위원 말씀하신 거고 궤가 거의 똑같은 게 예. 현금하고 채권을 가져가자는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현금으로는 굉장히 단기채를 붙이는 거고 현금에 준하는 그리고 장기채를 하나씩 가져가자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은 금리가 올라갈 때는 예금을 짧게 가지고 가야 될 겁니다. 그래야 올라가는 금리를 테이크하면서 가겠죠. 근데 예. 만약에 금리가 어느 레벨에서 고점을 이루게 된다라면 거기서부터 이제 금리가 내려오게 되겠죠. 예. 그럴 때는 장기로 예금을 가져가야 될 겁니다. 근데 금리가 오르면 단기, 금리가 내리면 장기. 근데 만약에 내년에 금리의 고점이 나오면서 금리가 오르다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단기 예금의 비중을 당장은 높게 가져가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금리 고점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서 장기 예금의 비중을 처음에는 단기가 많고 그다음에 장기가 적다가 단기를 줄이면서 장기를 늘려가는 이런 전략들이 우리한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 채권도 있잖아라는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뭐 김상훈 위원님 저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이게 5년 언더 영역에서 예금하고 채권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은 손실이 평가 손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금이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주가가 떨어지면 그 가격에 다시 시작을 하는 게임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초장기 예금을 가져가기는 어렵지만 예금도 여러 영역에서는 나누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자산이 있지만 우리가 초안전 자산이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채권도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결국엔 전환이라는 옵션이 가능하다는 중도해지라는 옵션이 붙어있는 채권인 예금 같은 케이스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옵션 아닌가 그렇게 전해드립니다. 예금 초장기 예금이 몇 년까지 있습니까? 지금 5년짜리 예금까지 5년짜리? 가능합니다. 네. 네. 5년짜리 예금 중간에 물리면 해지다. 그럼 이제 중도 해지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5년을 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이게 제일 걱정인 거거든요. 그렇죠. 채권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금리가 올라가는 게 금리 상승 리스크입니다. 리스크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데 만기가 길면 손실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예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중도 해지를 해서 다시 갈아타면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손실이 나는 거죠. 그래요. 예. 네. 자, 주식 소부장 이 스타트. 금리가 높으면 장기적으로 주식이 절대로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이 70년대에 보면 S&P 500 지수가 한 10년 동안 연평균 마이너스 0.8이었어요. 네. 그럼 주식이란 게 재미가 없었죠. 그때 그 인플레까지 생각을 하면. 그래서 장기적으로 금리가 높으면 주식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 올라가긴 힘든데 그럼 그때 위험 자산인 주식은 언제 해야 되냐면 아주 쌀 때, 저평가될 때. 그래서 10년 정도 놓고 보면 마이너스 0.8이지만 미국의 70년대 동안 불마켓이 3번, 베어마켓이 3번 있었어요. 올라갈 때는 S&P 500이 70-80%도 오르고 내년에 주식이 뭐 그렇게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은 아닌데 뭔가 이제 좀 비효율이 만드는 이제 투자 사이클이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투자를 늘리는 거 우리 미국 경제에서 못 봤던 거고요. 우리가 대중 무역 수지 적자로 말씀드렸는데 뭔가 구조적인 밸류 체인이 바뀌게 되면 이제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되고 그런 거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식이 어렵더라도 그 안에서도 되는 거는 저는 있을 것 같고 네. 이게 전통 제조업 주식들이고 이게 그렇게 비싼 주식들이 아닙니다. 밸류에이션도 비싸진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마진이 있는 주식들도 있을 것 같고 다만 자산의 100%를 뭐 위험 자산에 투자하시는 뭐 그런 조언을 드린 건 아닙니다. 예. 세 분의 조언도 여러분 잘 새기셔서 2023년에 좋은 성과를 얻는데 좋은 자양분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금융위기 이후에 제2의 퍼펙트 스톰이 몰려온다. 그리고 2023년 여러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글로벌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들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욱더 현명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경제전쟁꾼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냉철한 분석과 깊이 있는 조언으로 함께 해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세 분의 꾼 여러분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ome on.